하반기가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이제 보게 된 이유가 그때하고 완전 달라요. 금리와 재정도 쉽지 않지만 만약에 그게 된다. 그럼 또 내년 시장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게 다예요. 한국에서 제일 돈이 많은 두 회사가 당장 전기를 달라 매일 난리를 치고 있어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 핵심은 정부가 에너지 섹터에 268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7월 13일 월요일 오후고요. 긴박한 순간입니다. 오늘 아주 나를 잘 만났습니다. 네. 예. 오늘 오시는 길에 좀 어떠셨습니까, 마음이 무겁죠. 네. 이 알고 맞으나 모르고 맞으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게 알고 맞으면 좀 몸에 힘주고 맞는데, 예. 어쨌든 제가 이제 그동안 여기 이제 출연하면서 외부에서 출연하면서 말씀드린 거는 6월 이후에는 이제 조정 가능성을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한 그 조정 폭보다 훨씬 더 커요? 깊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3개월 만에 모셨습니다. 와이스트리트에는 3개월 사이에 사실 또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네네. 달라져가지고 좀 몇 가지 좀 체크를 해보겠고, 일단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는 13일 월요일 오후에 저희가 방금 점심을 먹고 들어왔는데 코스피가 7% 빠지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13% 빠지고 있습니다. 189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하이닉스. 와. 이게 본질은 뭐라고 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까지? 일단 이제 우리나라 시장으로 한정해서 보면 좀 네. 수급이 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수급이 ETF거든요. 네. ETF 수급이 그러니까 레버리지 상품 상장을 계기로 수급이 좀 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좀 두들겨 맞은 거는 이제 다시 또 그 미국하고 이란 간에 계속해서 좀 부정적인 또 기류들이 다시 나오고 있고 새삼스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유가가 그렇게 급등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일단 그동안에 주도해왔던 하드웨어 주들이 조금 이제 쉬어가는 분위기 같고요. 반대로 이제 그동안 안 좋았던 빅테크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조금씩 이제 순환매가 도는 흐름 같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볼게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미국의 SK 하이닉스가 ADR 상장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저평가가 해소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었는데, 지난 금요일에는 일단 ADR이 거의 한 10몇 % 떴죠. 시간에까지 하면 한 $170로 마무리한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이제 10분의 1 가격으로 상장을 한 거니까 한 250만 원대는 돼야 똔똔이지 않아요. 똑같은 맞습니다.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180만 원대까지 떨어지고 있었죠, 하이닉스가. 그렇죠.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그 ADR 상장이 호재라고 생각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ADR 상장이 당연히 호재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제 ADR이 뜨면 본주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습니다. 네. 그렇게 본 투자자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수급들이 많이 들어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분위기 보니까 이게 아닌가 보다라고 해서 이제 좀 나가는 수급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본주와 ADR의 그 프리미엄이 갭이 벌어지게 된 계기는 뭘까? 이유는 뭘까?라고 보면 차익 거래의 가능성 유무 같습니다. 만약에 차익 거래가 어느 정도 가능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벌어질 이유는 없겠죠. 그러니까 차익 거래라는 거는 SK 하이닉스를 사서 미국에 있는 ADR로 바꿀 수 있다라거나. 그렇죠. 근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대를 했죠, 시장에서는. 그런데 아직까지는 금융 당국에서 명확한 그 방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분위기는 허가제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바꾸는 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게 잘못하면 환율을 건드릴 수가 있어요. 빠져나가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들 뭔가 롱숏은 가능하잖아요. 한쪽은 팔고 한쪽은 사고. 근데 우리가 기존에 상상을 했던 롱숏은 ADR이 더 높을 테니까 요거 팔고 SK 하이닉스 한국에 있는 본주가 저렴하니까 요걸 사는, 그래서 갭이 좁아지는, 이걸 기대를 했는데, 요 직전에 어디서 무슨 보고서 나왔었다고 그랬었는데, 어디 해외 IB에서 본주 숏 ADR 롱 그렇게 맞습니다. 가버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그게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그 펀더멘털을 수렴하게 되기 때문에 ADR과 본주가 가는 방향성은 같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아직까지 거래가 시작된 지 며칠 안 됐고 심지어 뭐 ADR에 지금 그 코드도 임시 코드거든요. 네. SKHYV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티커 발행이 되고 또 조금 지켜봐야 되고요. 여기서 또 변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아니면 나스닥 100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주요 인덱스 편입 가능성 그런 것들도 좀 봐야겠죠. 이것도 인덱스에는 바로 또 편입이 된 게 아니니까 맞습니다. 이건 시간이 또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펀더멘털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 네, 수급은 단기간에 또 흔들리는 요인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펀더멘털에 수렴한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 더 우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국내에서도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에 난리잖아요, 지금. 사실 그것 때문에 더 많이 빠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흔들릴 때. 근데 미국에서 때는 이때다 이건지 ADR도 상장됐겠다. 하이닉스 뭐 2배, 3배짜리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미국에서 상장한다, 뭐 홍콩에서 상장한다, 영국에서 상장한다.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럼 본주가 또 이제 웩도덕 현상처럼 더 흔들릴 가능성은 더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나 뭐 지금 그 ETF 편입 비중으로 보면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비중이 높아요. 삼성전자보다. 주요 반도체 ETF에서 보면. 왜냐하면 일단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사실 좋게 본지 별로 안 됐거든요. 얼마 안 됐거든요. 작년 뭐 한 3분기부터 이제 삼성전자가 네. 범용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때부터 좋게 봤던 거고 SK 하이닉스는 사실 2023년 이후로 계속해서 좋게 그렇죠. 봤거든요. HBM으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시각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주요 반도체 ETF에 보면 편입 비중으로 보면 SK 하이닉스가 좀 더 높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꽤 높습니다. 네, 그런 이슈도 있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SK 하이닉스 관련된 레버리지 상품도 꽤 많죠. 네. 그리고 지금은 파생 상품 시장, 특히 이제 선물 시장이 많이 커졌어요. 그게 이제 ETF가 영향을 많이 줬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지금 커버드 콜 시장도 적지 않죠. 그리고 뭐 레버리지 ETF 시장도 굉장히 단기간에 급성장했죠.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우리가 KRX 시장이 9시에서 3시 반에 끝나지만 네. 앞뒤로 또 그 NXT 시장이 있고. 붙죠. 네, 거기서 이제 호가 벌어진 것들은 결국 그 뭐 ETF가 못 네, 들어가죠. 네, 그런 튜닝을 해야 되는데 결국 선물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쪽에 파생 수요들이 많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ETF는 NXT에서 아직은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네. 격차가 또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 중에 단기간에는 좀 흔들릴 수도 있겠고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했고, 근데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그거는 또 변함은 없는 거예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게 다예요. 그러면 일단 6월 이후로 길게는 9월까지는 좀 안 좋게 보는 뷰였으니까요. 이제 불확실성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아하. 예, 그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사실 작년 말 연초까지만 해도 제가 하반기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반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작년에도 그렇고 네. 업황도 그러니까 한 26년 상반기까지는 좋다. 네네, 좋다. 네, 그래서 하반기 모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하반기가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이제 보게 된 이유가 이제 P에서 이제 Q의 사이클로 전환되는 거. 네, 그 어떤 투자 아이디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멀티플 리레이팅의 랠리가 있을 거라고 본 거죠. 네. 네. 그게 이제 어쨌든 연말이나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또 랠리가 지속될 수 있겠다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그럼 그 멀티플 릴레이팅, 네. 멀티플 재평가는 아직 그럼 시작도 안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뭐 지금 그래서 가격에 PER 뭐 6배 뭐 이러고 있어요. 맞습니다. 프라이싱 된 게 없죠. 그 PER, PBR 이야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사실 이제 PBR로는 삼성전자도 한 2배 정도 받고 있죠.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그보다 더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PBR로 보면은 이미 멀티플 릴레이팅, 재평가를 받고 있다. 요렇게 또 볼 수도 있는 측면이고. 그렇죠. 또 어떤 네. 분들은 여전히 아무리 AI 시대여도 반도체는 사이클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PBR로 봐야 된다. 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PER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네네. 여전히 뭐 사이클이 있죠. 저도 사이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과거처럼 이게 딱 꽉 그 원유처럼 기초 경기 원자재처럼 그냥 이제 그런 사이클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더 이제 사이클이 길어지고 훨씬 더 안정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사이클이 아니라 네네. 이렇게 완만하게 긴
맞습니다. 완만하고 우상향하는 거죠. 우상향하면서 길게 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전방 시장 자체가 원래는 내구 소비재였잖아요. 네. 스마트폰이나 PC나 가전 같은 내구 소비재가 전방 시장이었는데 그게 뭐 거의 70% 이상이었죠. 그렇죠. 이제 AI 혁명 이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이제 B2B 클라우드 쪽은 이제 한 30% 정도였는데 그 클라우드조차도 사실은 경기에 영향을 매우 많이 받는 수요였죠. 사실 뭐 인프라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제 미흡한 수요였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AI 인프라라는 수요잖아요. 네. 이거는 사실상 미국이나 중국이나 둘 다 패권 전쟁을 위해서 군비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더 인프라 사이클처럼 길게 갈 거라고 보는 거죠. 과거하고 다르게. 그렇죠. 그래서 이선엽 대표님도 얼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반도체 사이클이 아니다. AI 사이클이다. 네. 그래서 더 길게 봐야 한다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밸류에이션 릴레이팅, 재평가를 받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사이클을 길게 만드는 장기 계약이었잖아요. LTA. 네네.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마이크론도 실적 발표 때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 뭐 최태원 회장도 좀 언급을 했고, 삼성전자도 계속해서 뭐 기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LTA가 확정적으로 많이 맺어지고는 있습니까? 네. 많이 비중이 높아지고 있죠. 일단 메모리 3사 기준으로 보면 전체 매출의 한 30% 정도는 LTA나 SCA 같은 장기 계약을 깔고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30% 정도. 네네. 그거는 시장이 기대하는 거나 뭐 이영수 대표님이 보신 거나 거기에 비해서는 뭐 많은 편입니까? 그 정도면. 그 정도면 뭐 충분히 뭐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너무 장기 계약을 많이 맺어 놓으면 계속해서 깎아줘야 되잖아요. 시가보다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실적의 캡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너무 높게 가져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이게 LTA, SCA라는 건 결국 범용 메모리 기준이잖아요. 근데 HBM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LTA 기반이죠. 연 단위로 계약한 가격과 물량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하면 더 비중이 커지죠. 근데 이제 기존에는 한 몇 달 전까지만 아니면 이제 뭐 작년,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장기 계약 반도체가 그냥 고정 가격이 아니라 훨씬 더 수년짜리를 맺는다 그러면 막 그거 되면은 진짜 재평가가 많이 들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LTA에 대한 구체화가 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주가 반응은 없어.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기대를 했다가 이게 뭐지? 극적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왜 제대로 반응이 안 되고 있다고 보세요? 그때는 어쨌든 주가의 업사이드 요인으로 작용한 거는 LTA라는 게 네. 계속해서 업사이클이 지속될 거라는 공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주가가 오르려면 공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대다수 사람들의 컨센서스가 위쪽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LTA가 뭐 달라진 건 없어요. LTA 조건이 나빠지거나 SCA 조건이 나빠지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뭐 고객 하이퍼스케일러 중에 누가 그걸 이제 나는 이거 지킬 수 없겠다라고 해서 배째라 나온 것도 없고요. 그럼 뭐가 달라졌냐? 이제 전방 시장을 보는 공감대가 깨진 거죠. 그러니까 고객사들의 동향이나 네. 수요는 달라진 게 없지만 시장에서 보는 이제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눈높이가. 그러니까 이제 당장의 수요는 영향이 없어요. 예. 당장의 수요는 전혀 영향이 없는데 내년을 본 수요에 대해서 이제 이견이 생긴 겁니다. 근데 LTA 자체가 네. 1, 2년짜리도 아니고 뭐 한 3년 네. 이상 이렇게 계약하는 거라면서요? 보통 LTA는 1년 이상이라고 봐야 되고요. 근데 1년 이상? 네, 보통 뭐 1, 2년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 SCA는 5년 이상 되는 SCA가 더 네. 긴 거고 더 긴 겁니다. 그게 이제 구속력 있게 간다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물량뿐만이 아니라 최소 가격에 대한 계약도 같이 맺고 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인 것 같네요. 장기 계약 맺는다 하더라도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그 3년치, 5년치 앞으로 꾸준히 사줄 정도의 뭐 자금력? 안정적이냐. 이제 또 막 그거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시장이 특히 다 주가가 좋을 때는 뭐 그런 의심이 안 들죠. 네. 뭐 LTA나 SCA를 맺었으니까 지키겠지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제 주가가 빠지니까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거 나 못 지키겠다고 고객이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하지? 그러면 이제 파는 쪽에서 소송을 걸겠죠. 네, 지키라고, 계약 지키라고. 계약을 지키라고 소송을 걸겠죠. 근데 이제 그 소송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계약을 어긴 회사하고 이제 다시는 안 보겠어요? 너 이제 다시는 안 봐. 거래 안 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네.
하이퍼스케일러는 사주는 쪽이 뻔한데 그렇게까지 고객가 갈 수 있을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심과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번에 최태원 회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고객 사안은 명확하다. 몇 년치라도 미리 계약하겠다라고 하고 더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어서 증설을 안 하면 안 될 상황. 그러니까 뭐 물량을 못 줘서 고객사가 망하는 상황은 피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는 달라진 게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그들도 하이퍼스케일러들도 뭔가 진짜 목숨 걸고 지금 투자를 하는 상황이라는 건데 그렇죠. 그거를 보는 그 회사 주주들, 시장 전반적인 투자자들이 이 판 자체를 지금 불안하게 본다라는 의심하고 있는 거죠. 의심. 네. 저 톤이 언제 바뀔까? 지금은 우리 절대 여기서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봐도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제 원가가 너무 비싸서 이제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할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제 자본시장에서 지금 이제 빅테크들이 자체 자금으로 프리캐시 플로우 가지고 투자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문제 없는데. 그래서 모든 투자자들이 같은 방향을 봤습니다. 네. 그게 이제 공감이라는 게 있었던 거죠. 여전히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우리 이 군비 경쟁에서 이제 나는 내려올래라고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런데 이제 자체 자금으로는 안 되니까 작년부터 회사채를 발행하기 시작했고 그쵸. 이제는 그것도 안 돼서 이제 증자를 하기 시작했죠. 구글이 몇십 년 만에 지금 800억 네. 달러 증자를 했죠. 증자하는 회사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본시장에서 저게 조달이 안 되면 어떡하지? 소화가 안 되면. 네, 소화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가뜩이나 이번에 아마존이 이제 회사채 발행을 했는데 뭐 어쨌든 발행은 됐지만 과거보다 흥행이 안 됐고 그리고 이제 CDS 프리미엄 자체가 또 높아졌다라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CDS 프리미엄이라는 게 그 회사가 부도날 확률에 네네. 대한 일종의 파생 상품인데,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좀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는 게 계속되고,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염려가 오늘 내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보면 더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면 그 우려를 불식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조달 안 하고 경쟁을 더 완화할 수도 없을 테고, 왜냐하면 거기에서 군비 경쟁이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네. 지핑이 늦어지면 또 뒤처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최근에도 보면은 거의 뭐 새로운 모델 나올 때마다 AI 모델의 순위 계속 바뀌던데. 맞습니다. 그런 걸 보면 절대 빅테크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의 의사로 내려올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이 경쟁에서. 그러면 외부적인 요인밖에 없죠. 외부적인 네. 요인. 자금 조달이 안 되거나. 그래서 최근에 뭐 오픈 AI의 재무 상황에 대한 걱정, 네네. IPO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마찬가지인 거고, 메타가 데이터 센터를 이제 렌탈해 주겠다라고 한 것도 어떻게 보면 필요 이상으로 시장이 과민 반응한 것도 거기에 맞습니다. 있는 거네요. 근데 메타 같은 경우 최근에 이거 글래스 내놓고 영상까지는 아니지만 모든 AI 데이터를 다 1인칭으로 확보를 해서 피지컬 AI 학습에 활용하겠다. 근데 사실 그런 데이터들이 다 돈이고 그게 다 메모리잖아요. 맞습니다.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요에 대한 아주 뭐 에이전틱도 오지 않았고 피지컬 AI도 오지 않았던 수요에 대해서는 의심은 없으나 자본 조달이 계속 가능하겠느냐, 이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요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는 없지만 네. 그 수요의 속도에 대해서는 의심이 있겠죠. 이게 뭔 이야기냐면 그동안에는 이제 전방 시장에 AI 수요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팅이라는 거를 토큰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급을 해줘야 된다. 막대한 양을 공급해줘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의문의 여지가 없죠. 네. 그런데 이제 전방 시장이 조금씩 이제 분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분화. 네, 분화. 그러니까 AI 토큰을 쓰는 쪽을 보면 이걸 이제 B2C가 있고 B2B가 있고 B2G가 있어요. B2C 쪽이 터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딥시크 같은 회사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싼 거. 맞습니다. 싸게 토큰을 제공해 주는 거. API 비용이 뭐 40분의 1. 요즘에는 뭐 좀 올라서 이제 뭐 한 20분의 1까지 붙었다고 합니다만은 여전히 미국의 AI 토큰에 비해서 월등하게 싸죠. 마이크로소프트마저도 우리 네. 딥시크 붙이면 안 되냐고 뭐 이러고 있으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B2C 쪽 포지션이 큰 오픈 AI 같은 회사가 이제 제일 데미지가 크겠죠. 그리고 이제 B2B를 보면 이제 그동안에는 B2B 업체들은 토큰 사용량에 대해서 이제 토큰에 대해서 별로 의문의 여지가 없었죠. 이게
생산성의 J커브를 만들어낼 거다라고 확신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기꺼이 돈을 쓰겠다. 왜냐하면 뭐 사람 잘라서 그 세이브한 비용 가지고 계속해서 AI 투자하면 금방 생산성이 좋아질 거야. 이렇게 봤는데 그 AI 토큰을 너무 빨리 소모를 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죠. 그 AI 토큰 많이 쓰는 사람이 일 열심히 한다. 인사평가를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다가 그거 아닌가 보다. 갑자기 바꿨는데 네, 왜냐하면 AI한테 야, 나 어떻게 하면 토큰 많이 쓸 수 있게 해?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낭비를 하는 거죠. 마치 예전에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했을 때 전기 많이 쓰면 얘가 일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했더니 밥 먹으러 갈 때도 장비 켜놓고 가고 전기 켜놓고 가고 그런 이제 정확한 계량 계측 기술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B2B 쪽에서도 얘가 AI를 일하는데 토큰을 쓴 건지 아니면 그냥 노는데 토큰을 쓴 건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 실제로 생산성이 투입되는 건 10%밖에 안 되고 90%는 그동안 낭비였다. 그런 쪽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죠. 이제 그게 그러면 일시적으로 마찰적인 요인으로 이제 B2B 쪽의 수요를 조금 위축시킬 수 있지 않냐. 이게 있는 거고 이제 B2G 쪽은 전혀 걱정이 없죠. 여기는 성능만 좋으면 얼마든지 비싼 토큰을 사주겠다라는 쪽이고요. 여기는 전쟁을 수행해야 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처럼. 네. 그리고 이제 뭐 핵융합이라든지 우주항공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엔스로픽 같은 회사들은 포지션 되게 좋죠. B2B하고 B2G 쪽 포지션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적으로 엔스로픽은 크게 걱정이 없고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오픈 AI고 거기서 이제 중간에 어정쩡하게 끼어 있는 회사가 이제 제미나이라고 봐야겠죠. 구글 제미나이까지. 네. 어떻게 보면은 B2B 분야에서는 이제 AI를 활용한 그 생산성을 체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리고 가수요가 좀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거. 근데 길게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AI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겠으나 그 중간 어디 지금 협곡을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또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갑자기 튀어나온다. 우리가 뭐 작년 말 연초 생각해 보시면 갑자기 에이전틱 AI 직개발이 갑자기 난리였잖아요. 오픈 클로ud. 네. 네. 클로드 코어크 같은 것들이 갑자기 이게 이렇게 갑자기 돼?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요를 단기간에 촉발시키고 그게 하드웨어 가격 상승을 용인시킨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죠. 갑자기 이제 뭐 에이전틱 AI가 새로운 페이지로 진입한다라든지 아니면 피지컬 AI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속도가 빨리 된다라든지 그러면 또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양상이.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이제 협곡을 지나고 있는데 저 에이전틱 AI 저거 쓰시면은요 훨씬 더 효율적으로 AI 더 많이 쓸 수 있어요 라고 하면은 바로 또 이제 올라오는 거고. 그렇죠. 골과 산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공감이라는 게 깨지고 투자 아이디어가 충돌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변동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공감이 깨지고 투자 아이디어가 충돌하고 있다. 네. 근데 그 사이에서는 지금 좀 불확실성의 구간이니 네. 어쩔 수 없고 울퉁불퉁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아까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어떤 킬러 앱 같은 게 나오면 네. 그때서야 다시 또 공감으로 간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외생 변수라고 해야 되는 게 미국 정부가 갑자기 재정부와 금리를 투입한다. 작년처럼. 생각해 보시면 갑자기 뭐 금리를 낮추거나. 근데 지금 금리를 낮추기 쉽지 않죠. 인플레이션 지수가 지금 인플레이션 수치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 변수와 또 이제 작년에 OBBA라는 법안을 통해서 원래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올해 캐펙스 증가율 컨센이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한 3에서 8%밖에 안 됐어요. 네. 근데 실제로 지금 80%, 90% 캐펙스 증가가 됐잖아요. 그게 결국은 재정 투입이거든요. OBBA라는 법안 때문에. 네, 그렇죠. 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통해서 한 4천억 달러 이상의 감세가 시행이 됐고 그게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추가 투자 여력을 만들어준 거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게 이제 만약에 또 생긴다. 올해도. 녹록진 않죠. 예, 왜냐하면 만약 미국이 그러면 그 정도 재정 투입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할 경우에 누가 받아주냐? 쉽지 않은 상황이죠. 네. 금리와 재정도 쉽지 않지만 만약에 그게 된다. 그럼 또 내년 시장이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 증가율이 또 바뀌는 거니까. 그죠. 작년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오르기 시작을 한 게 미국의 금리 인하랑 사실은 그 괴를 같이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참 주식 투자가 어려워요. 신경 쓸 게 정말 많아요. 그렇죠. 예, 글로벌 매크로에다가 산업 전방적인 거에다가 또 주가까지
또 분기별로 또 실적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기존에는 사실은 실적이 나올 때마다 서프라이즈이긴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2분기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도 89.4조 원.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성과급 그 충당금 빼도 뭐 한 100조 넘는. 근데 그 성과급 충당금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는데 그 실적 발표 때도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그렇죠. 근데 그 원인은 그럼 앞에서 이야기해 주셨던 그 불확실성의 구간이기 네. 때문에 그것도 같이 또 설명은 될 테고요. 맞습니다. 이게 그 우리가 인생을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쭉 장기 사이클 그려보면 야 이때 그냥 버티고 맞아요. 있으면 다 돈 벌었겠네라고 하지만 그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한테는 그게 고통스러워요. 엄청난 고통이었거든요. 고통스러워요. 예, 그 잠시 그 조정이라는 게 엄청나게 깊고 아프고 그때 털리는 거잖아요. 그죠, 한 30% 예. 이상 막 조정받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심플하게 보면 이런 사이클에서 중장기 투자하는 거는 심플합니다. 주도주를 투자하면 되고요. 주도주는 결국 그 사이클의 전반부에서는 매출 증가율이 높은 회사들이 퍼포먼스가 좋고 지금은 이제 자산 시장이 후반부거든요. 이제 산업의 사이클은 아직까지 여전히 전반부지만 자산 시장은 이제 후반부에 들어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과거 닷컴 버블이나 니프티 피프티 사이클 같은 것들을 참조를 하면 후반부 사이클에서는 이익 증가율을 보면 됩니다. 그러면 하이닉스를 지금 팔 이유는 없죠. 그냥 뭐 버티면 되는구나라고 하지만 막상 그 시대를 살아가면 그게 막 녹록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과거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30% 빠지면 뭐 약세장 진입이라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아까도 이야기한 레버리지 ETF 이런 것 때문에 또 과도하게 빠지니까. 네. 또 차트 보시는 분들은 이제 차트가 이제 깨졌다 망가졌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하는데 본질은 달라진 거는 없으니. 그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가 뭐 닷컴 버블이나 뭐 60년대, 70년대 니프티 피프티나 뭐 우리나라 삼조 호황이나 네. 자,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요, 유동성 환경이 그때하고 완전 달라요. 그 닷컴 버블 때 생각해 보면요, 증권사 신용 쓰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때 증권사 신용 금리가 얼마나 됐을까요? 그때는 되게 높았겠죠. 한 15%였대요. 네. 그러니까 15%가 아니면 금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시대. 네, 네. 예, 외환위기 직후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신용 대출을 못 써요, 투자자들이. 그냥 현금 주식만 투자한 거예요. 그리고 상한가 그 제한도 굉장히 그쵸, 폭이 작았고, 좁았죠. 예. 그러니까 뭐 그때 파생 상품 시장도 그렇게 별로 안 컸어요. 그때는. 그런데도 그런 광란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이클에서는 파생 시장도 그때부터 엄청 크고 ETF 시장도 엄청나게 크고 유동성 환경도 크고 유동성이 회전율을 돌아가는 환경도 훨씬 크고. 예.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을 과거보다 훨씬 크게 만들어내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네. 와, 멀미납니다. 네, 사실. 그렇죠. 과거보다 파도가 훨씬 더 높아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태평양은 큰 문제는 없는데 네. 내 배 앞에 있는 파도는 엄청나. 네. 지구 온난화로 환경이 많이 가혹해졌죠. 네. 근데 이 사이에서 사실은 멀미가 안 나면 그게 또 정상이 아닐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런데 이제 또 뭐 한참 지나고 나서 먼 훗날의 결과를 알고 보면 야, 이때가 기회였구나. 이건죠. 그쵸. 우리는 지나고 나면 기회라고 하지만 막상 맞닥뜨렸을 때는 그건 위기죠. 근데 또 그 울퉁불퉁한 그림 또 몇 가지 네. 또 챙겨보지 않을 수 없는 게 있으니 실적이 네. 계속 그러할 텐데 당장 오늘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는데 7월 13일 한투증권 쪽에서는 2분기 하이닉스 실적이 조금 시장 예상치를 밑돌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해요. 이거 되게 민감한 거 아닙니까? 사실 이렇게 어닝 이른바 쇼크? 물론 이제 기대치가 높아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어닝 쇼크는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조정이 왔을 때 제일 어떻게 보면 쉬운 조정, 난이도가 쉬운 조정은 이제 EPS 증가율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EPS 전망치 계속해서 올라갈 때는 심플합니다. 그게 이제 지나고 보면 이제 3월 조정이 그랬죠. 네. 어쨌든 이제 전쟁이라는 변수 때문에 빠졌지만 EPS 전망치는 계속해서 맞아요. 예, 우상향하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가뜩이나 불확실성도 큰데 조정도 깊게 받았는데 여기서 또 EPS 전망이 꺾이니까 네.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익에 대한 눈높이가 지금도 올라가기는 올라가요. 근데 이제 이게 완만해지면은 주가는 좀 부러질 수 있다라는 이제 논리들이 또 한켠에서 나오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그 워낙 그 어떤 시장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보면 초반부에서는 애널리스트들이 그 시장의 속도를 따라가기가 버거워요.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실적 추정치가 결국 그 실적을 못 따라가죠. 그래서 서프라이즈가 나는 건데 계속 틀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애널리스트들도 이제 자기가 쫙 올리죠.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이제 과하게 올린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지금 실적에서는 삼성전자 실적이든 SK 하이닉스 실적이든 시장의 컨센서스가 너무 높아져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시장의 속도를 넘어서기 시작하는 거죠.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예. 네, 투자의 어떤 난이도는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2분기도 사실은 그 성과급 네. 충당금 빼면은 사실상 100조 원 넘었을 거고 3분기 영업이익 컨센 그 삼성전자께 한 114조 원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모르겠네요. 원래 이게 제가 지난주에 이영수 대표님한테 질문 보내드릴 때는 어느 정도 이게 또 반영한 상황 아닐까 이렇게 질문지를 보내드렸었는데 오늘 거의 삼성전자가 8, 9% 폭락하는 거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더 저렴해지는 건가? 이 질문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는 EPS가 결국 주가에 어쨌든 그 플러스 요인이 되기 힘들다. 그러니까 EPS 전망치가 이제는 플러스 요인이 되긴 힘들다. 오히려 그런데 플러스 요인은 안 되지만 마이너스 요인은 굉장히 또 쉽게 될 수 있다. 음의 작용은 강해지고 양의 작용은 약해진다. 아하. 그러면 이제는 뭐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냐? 이제는 멀티플이 힘을 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Q와 멀티플 리레이팅의 랠리가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이후 사이클. 근데 그 멀티플이라는 게 사실 EPS 그러니까 실적 추정치가 가파르게 올라갈 때도 멀티플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후하게 주지 않았다는 거죠. 예전처럼 계속 네네. 박하게 줬다는 거죠. 근데 실적 전망치가 어느 정도 이제 상향이 둔화되고 혹은 어닝 쇼크에 대한 우려도 커졌는데 어떻게 멀티플이 더 커질 것인가? 어떻게 해서 더 후하게 주가를 쳐줄 것인가? 살짝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이제 멀티플을 좌우하는 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일단은 유동성이죠. 유동성이 좋으면 그냥 멀티플 높아집니다. 예. 그냥 이상한 기업들도 다 띄우니까요. 맞아요. 유동성이라는 게. 그런데 이제 뭐 지금 유동성 상황이 그렇게 뭐 여기서 더 많이 좋아지긴 힘든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그거죠. 펀더멘탈 측면에서 이제 멀티플 리레이팅 시킬 게 필요한데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건 알겠어. 그러면 그 번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쓸 거야? 우리는 이제 배당 많이 하고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할 거야. 이런 것들이 좋죠. 특히나 주주 환원. 네, 맞습니다. 주주 환원이 이제 되면 좋은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 ADR이 됐으면 주요 인덱스에 들어가는 거죠. 네. 나스닥 100에 특례 편입이 되거나 아니면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편입 가능성을 보여주거나 그리고 우리 시장이 MSCI 선증 지수의 뭐 편입 가능성을 보여주거나 뭐 그런 것들이 다 멀티플 리레이팅의 논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M&A 뭐 우리가 메모리 가지고 많이 번 돈을 가지고 엔트로픽 같은 회사한테 지분 투자하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되게 멀티플 리레이팅 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죠. 근데 이렇게 멀티플 상향 요인은 사실 좀 예상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뭐 맞습니다. M&A야 뭐 내부자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고 MSCI 선진지수 관찰 대상은 올해도 떨어졌고 ADR 주요지수 편입이 되는 거는 조금 시간은 걸릴 테고 아마. 근데 가능성은 높죠 이거는. 뭐 필라델피아 지수에 뭐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고. 주주 환원. 요게 좀 이야기가 나온 게 있던가요? 주주 환원이? 그렇죠. 이번에 정책적인 담론이 거의 빠졌죠. 이게 한동안 한참 뜨거웠잖아요. 뭐 이제 주가 누름 방지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담론이 사라졌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네. PBR도 과거에 뭐 1배 남짓에서 이제 뭐 2배 넘는 이런 PBR로 와 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뭐 이제 저평가도 아닌데 우리가 주주 환원 왜 해야 돼? 저기 뭐 시설 뭐 설비 투자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요런 이야기 나오면 주주들이 되게 싫어하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만약 그렇게 간다 그러면 이제 그 제 투자 아이디어가 깨지는 거죠. 멀티플. 네, 멀티플이 리레이팅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우리 대기업들이 이제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그러게요. 이 정도 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주주 환원이나 이제 배당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야 하는데 왜냐면 이제 ADR 상장 끝났고 또 대규모 설비 투자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했고 사실 이게 주주에게 돌아가는 몫이 좀 줄어드는 그 이유긴 하죠.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거. 뭐 직원들에 대한 선거업도 마찬가지고. 남은 건 이제 주주에게 어떻게 해줄 거냐 이거예요. 그렇죠. 신경을 안 쓰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스포트라이트가 좀 이제 약해진 거죠.
이번에 그 나스닥 쪽에서도 저기 뭐 블룸버그 인터뷰할 때나 최태원 회장한테 그거 다 물어봤었잖아요. 액면 분할. 네. 근데 마치 이제 처음 들은 것처럼 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검토 요청이 들어오면은 검토할 수 있다. 되게 원론적인 건데. 그렇죠. 물론 이제 그는 하이닉스 경영진에서 해야 할 몫이기는 합니다만 되게 필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럼요. 이제는 그 투자자들한테 눈높이를 맞춰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변화가 없다 그러면 멀티플을 더 줘야 되는 이유는 없죠. 회사가 그대로인데. 음. 그럼 이제 돈 잘 버는 건 이미 다 프라이싱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돈 잘 버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외적인 거, 멀티플을 상향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 사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어려운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이제 그 재밌는 사건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일론 머스크하고 워런 버핏이 한번 대판 싸운 적이 있죠. 온라인상으로. 뭐 네. 직접 뭐 주먹다짐한 건 아니겠지만 결국 말싸움을 굉장히 세게 연세가 좀 했었죠. 있으십니다, 네. 연세가. 말싸움을 되게 세게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이제 그 어떤 워런 버핏의 투자 가치에 대해서 일론이 굉장히 공격을 한 적이 있었죠. 결국은 이제 혁신이라는 건 중요하지. 그 워런 버핏의 해자라는 거는 그냥 사실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혁신의 속도가 있으면 그 해자라는 건 좀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이제 워런 버핏이 그래도 일론이 캔디 사업은 안 할 거니까 캔디 사업은 안 할 거니까 이렇게 보험업은 안 할 거잖아요. 뭐 네. 이런 그러니까 거. 이제 그렇게 받아쳤더니 이제 일론이 나 저기 뭐 스페이스X 가지고 그때 뭐 테슬라 가지고 맞다. 테슬라 가지고 자율주행 때문에 보험할 수 있다고. 예. 그리고 캔디 사업 할 건데 막 이렇게 이제 농담으로 치부하긴 했지만 그 이제 대다수 사람들은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이제 일론한테 많이 이제 공감을 하죠. 왜냐하면 일론은 결국 혁신이라는 걸 통해서 기술 발전을 통해서 이제 회사의 어떤 그 밸류에이션을 높이는 쪽으로 다 그쪽을 초점을 맞추잖아요. 네. 근데 상당수의 투자자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있는 상당수의 투자자들은 워런 버핏에 공감을 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의 혁신이라는 건요. 워런 버핏이 뭔가 엄청난 기술적인 혁신에 대해서 뭐 엄청 그 가치를 주면서 투자를 하진 않지만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은 자본의 효율성에 대해서 굉장히 혁신적인 사람인 거예요. 자본의 효율, 그렇죠. 네, 자본의 배치. 그렇죠. 그것도 혁신이라는 거예요. 자본의 효율적 배치라는 것도 혁신인데 아하.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일론의 혁신에만 집중을 하고 있고 워런 버핏의 혁신에는 저건 혁신이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자본시장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혁신입니다. 자본의 효율적인 재배치. 진짜 맞는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테크 투자, 네. IT 기술 투자 되게 좋아합니다만 사실 그거 왜 하는 겁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고.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배당을 비롯한 주주 환원이 잘 안 돼 왔었기 때문에 시세 차익, 이른바 자본 차익을 누리는 투자 중심으로 갔었던 거고. 그렇죠. 그래서 버핏보다는 머스크 스타일을 좋아했던 거고. 근데 어느 정도 이게 지속 가능하게 가려면 어떻게 계속 테크 투자 캐펙스 투자만 주주들이 계속 지원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나도 주머니에 좀 챙겨 가야지. 그럼요. 어느 정도 이제 자본 배치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주주 환원 쪽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한국 시장이 어떻게 보면 낙후돼 있다라는 거죠. 자본의 효율성 면에서는. 네. 그러니까 테크 회사는 절대 안 변한다라는 전제하에 그냥 그 회사의 어떤 기술적인 혁신에만 밸류를 주는 거고 저 회사가 뭔가 자본의 효율성이라는 혁신을 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미국의 네. 빅테크 기업들도 꽤 괜찮은 평가들을 받아왔던 게 사실 그거잖아요. 그럼요. 효율적인 자본 배치. 주주들에게 결코 해가 되지 않는다. 근데 이번에는 천문학적인 AI 투자 때문에 주주의 몫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주가가 좀 안 좋은 거지만 그렇죠. 사실 반도체 기업들은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끼고 있는데 이번에 그 ADR 나스닥 상장하면서 조달한 돈만 SK 하이닉스 40조잖아요. 네. 오늘 제가 보니까 거의 주 SK 시가총액이랑 비슷해요. 현대 모비스나 삼성 SDI 하나를 살 수 있는 돈이더라고요. 이번에 그 ADR로만 땡긴 돈이 어마어마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하이닉스가 마이크론보다 돈을 2배로 버는데 왜 시가총액이 비슷하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기술의 혁신에 대해만 초점을 맞추고 마이크론이 지금 실행하고 있는 자본의 혁신에 대해서는 전혀 밸류를 안 주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철저하게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시각인 거죠. 왜냐하면 마이크론은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다라는 거는 주주에 대한 어떤 가치라든지
자본 효율에 대한 부분들이 밸류에이션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근데 SK하이닉스가 ADR 상장했다고 해서 만약에 아무런 자본의 혁신에 대해서는 노력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더 이상 멀티플 리레이팅 시켜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주가 저평가를 탈피해야 한다라는 이유가 다시 또 옛날 이야기처럼 돌아오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항상 주주환원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근데 또 뒤집어서 보면 어찌됐든 간에 테크 기업이고 사이클 산업이고 캐펙스 투자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고 이제는 그냥 조 단위, 그냥 10조 단위, 100조 단위가 아니라 1000조 단위로 들어가잖아. 그럼 과연 배당 수익률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 어느 정도의 배당 수익률이 나와야 만족할 수 있을 것이냐? 사실 이것도 좀 어려운 지점 아닌가요? 그렇죠. 만약에 뭐 그런 것들이 미미하다, 앞으로 이제 뭔가 변화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전통적인 투자 사이클로 보시는 분들이 맞는 거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네. 뭐 그게 맞는 거죠. 그러면 그때 팔고 나가는 게 맞았구나. 네. 하기사 그러네. 네. 그러게 하기사 뭐 우리 투자들이 뭐 내가 최태원도 아니고 내가 이재용도 아니고 그 회사 내 뭐 식구들한테 물려줄 것도 아니고 네. 투자자니까. 그러니까 그거야.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장기 투자가 안 됐던 게 배당이라든지 주주환원이 안 되니 시세 차이. 그래서 변동성이 더 컸던 건데 그러면 또 다시 옛날로 돌아와서 에이 주주환원 별로 안 한다고? 그래 우리도 그러면 자본 차이 시세 차이 누리고 나가자. 또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국 투자하는 게 심플한 거죠. 이거 다 돈 벌어서 일단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제일 마지막에 남는 거한테 주주한테 이제 찔끔 남는 거 이거 나눠줄게. 라고 하는 회사한테 왜 높은 밸류를 줘야 되는 거죠. 이거 진짜 옛날에 와이스트리트 한 4년 전, 5년 전에 지겹게 했던 이야기 다시 또 2026년 버전으로 또 할 줄은 몰랐네. 그럼 그때하고 뭐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마음 아픈 게 그거예요. 네. 주식으로 돈 벌었으면 다시 집 사야지. 음. 국장이 엄청나게 올랐던 건 작년과 올해 상반기까지 특수한 사례일 뿐 역시 주식은 미장이야. 네. 미장이 안전하지. 또 이런 이야기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참 마음이 아픈 대목입니다.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그래요? 그렇게 된다고 보면 제 뷰가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투자자니까 한쪽으로 네. 뭔가 씻기는 실어야 되니까 가능성을. 그렇죠.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Q의 사이클로만으로는 정고점을 못 넘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근데 그 Q의 네. 사이클, 네. 물량 사이클에 다시 돌아오려면 네. 뭐 용인팹 다 돌아가고 네. 호남 반도체 돌아가고 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그렇죠. 뭐 당장 그 생산량 증가 효과는 2028년, 내년 말이나 2028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그 자산 시장이라는 건 그게 그 효과가 나타났을 때는 이미 가격이 다 반영돼 있죠. 네. 그렇겠죠. 네, 우리는 그거보다 한 발짝 앞서서 가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네. 보면은 어렵지만 예측을 네. 해야 되는 거고. 그럼요. 네. 근데 예측이라는 게 사실은 그냥 배팅이 아니라 네. 확률적으로 가능성에 기반을 해야 하는 건데 그래도 이영수 대표님은 멀티플 상향 요인에 가능성을 더 두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국 이번 혹독한 조정 이후의 랠리는 결국 Q와 멀티플 리레이팅의 콜라보레이션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멘텀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네. 제가 평소에 이런 거 정리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네. 앵커가 막 개입하고 막 뭐라고 말씀하시고 이 정리가 되게 안 좋아요. 그냥 알아서 잘 들으면 되지. 근데 어려워요, 이게. 근데 이게 하이닉스가 13% 빠지니까 정리해드려야 돼. 네네. 근데 일단은 계속 이야기했던 주주환원에 대한 네네. 이야기. 미국의 ADR 비롯해서 주요 지수에 편입이 되는 것들, MSCI 선진 지수에 들어가거나 또 M&A 반가운 소식들이 들려야 한다. 혹은 유동성, 미국에서 그럼요. 금리를 인하한다라거나 그렇죠. 쉽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계속 체크를 해볼게요. 당장 가장 가까운 게 주주환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바로 해야죠. 발표하면 되는 거니까. 네. 아까 그 Q에 대한 이야기할 때 호남 반도체도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만 미국에서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뭐 기사화도 많이 됐습니다만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결정이 수천억 원짜리 결정이 한국 메모리 반도체의 피크아웃 신호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게 이제 전통 사이클론자들의 전형적인 그거죠. 과거에는 그 패턴으로 끝났습니다. 네. 과거라면. 네, 과거 사이클. 그러니까 요 앞전 사이클, 전전 사이클 때는 다 그렇게 끝났어요.
항상 오더 컷으로 끝났죠. 취소. 투자하고 네, 뭐 투자 실컷 해서 캐파 늘려놨더니 오더 컷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장님 네. 뭐 짜장면 한 500인분이요 네. 주문해놓고 노쇼. 네. 어. 뭐 노쇼까지는 아니고 계약금은 뭐 줍니다. 그래도 양심이 있거든요. 네. 그래도 적자를 내죠. 아 그럼요. 네. 근데 그게 음. 전통 사이클이었지만 이제는 앞에서 이야기해 주셨던 AI 또 네네. 어마어마한 또 전방 산업에 대한 수요. 네. 혹시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이제 공급 증가, 네. 그 규모에 대한 수요랑 어느 정도 막 이게 레벨이 맞춰지면 어떡하지라는 염려가 좀 있긴 있잖아요. 이번 사이클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있어봐야 그러니까 다음. 만약에 그러면 그거는 만약에 QA 사이클이 안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네. QA 사이클이 안 된다라는 거니까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이번 사이클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네. 그게 이번 사이클, 다음 사이클이 언제인지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추가 질문을 좀 드리자면 용인 쪽 물량이 나오는 게 28년 초? 뭐 그렇죠. 이런 이야기 좀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그게 이번 사이클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그렇죠. 너무 짧게 보나? 어쨌든 저는 이번 자산 시장 사이클로 볼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확실하다라는 거고 27년 상반기. 맞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결국 2028년 상반기까지는 업황이 유효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년 28년 상반기까지는 업황이 유효하니까 27년 상반기까지는 어쨌든 주가도 괜찮을 거다. 자산 시장 사이클이 1년 선행해서 안전하죠. 한 1년 정도는 안전한 거죠. 좀 더 이제 간다 그러면 9개월 정도 선행까지도 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주가가 그 산업을 선행하는 측면에서 보면 맞습니다. 이거 참 이 문제도 있는데 왜 예전에 이선엽 대표님 말씀 이렇게 인용을 하시면서 주인공이 죽으면 영화가 끝나는 거다 하면서 네네. 이제 대표적으로 반도체 네.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 영화가 반도체라는 제목의 영화가 아니라 AI라는 제목의 영화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주연이 반도체지만 네. AI 뭐 전력기기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되게 많아요. 네. AI 관련 인프라 관련 주식들이. 네네. 만약에 메모리 반도체가 흔들리면 여기도 다 그냥 같이 끝나는 거라고 보세요? 네. 이제 그분은 뭐 이번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제가 어쨌든 이번에 AI 버블에 대해서 책을 썼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과거 주도주 사이클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과거 사이클을 이제 참고를 해보니 주도주가 제일 마지막에 죽는다. 주도주가. 그러니까 주인공 제일 마지막에 죽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제일 마지막에 죽기 전까지 이제 주변에 있던 조연들이 하나둘씩 죽습니다. 그러니까 총알이 스치지도 않았는데 죽죠. 뭐 저기 코스닥이라는 조연처럼. 그렇죠. 뭐 코스닥은 사실 뭐 조연인 적도 없었죠. 뭐 좀 애매했죠. 엑스트라. 뭐 엑스트라였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그 닷컴 버블 때도 보면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주인공이 죽기 전이 제일 화끈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나스닥이 그 2000년 한 3월이 이제 아마 피크를 찍고 이제 그때부터 무너졌을 거예요. 네네, 아이템 네. 때. 근데 그 전 한 마지막 3개월이 나스닥 지수가 8,000에서 12,000까지 50%가 급등을 했거든요. 이제 그만큼 화끈한 건데 그러면 그렇게 화끈할 수 있었던 이유가 수급이 몰린 거예요. 수급이. 그러니까 이제 한 99년부터 이제 주변에 있는 언저리부터 그러니까 조연부터 하나둘씩 나가리 되기 시작한 거죠. 그때 일단 다우 지수가 먼저 빠졌고요. 그리고 한국의 코스피, 태국 지수가 먼저 빠졌고 끝까지 나스닥이 부러지기 한 달 전까지 살아남은 증시가 어디냐면 대만 증시였어요. 각권 지수. 왜냐하면 대만은 주연급 조연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메모리가 대만 증시 같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AI 사이클이 꺾인다 그러면 AI 사이클이 꺾이기 직전에 저는 메모리가 꺾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예. 지금 이제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그 신호 아닌가라고 놀라고 계시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고. 네, 그렇죠. 뭐 사실 지금은 붕괴라고 보기에는 펀더멘털이 너무 탄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유독 더 큰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물론 이제 앞에서도 뭐 여러 가지 그 공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뭐 설비 투자, 주주 환원 여러 가지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왜 탄광 속 카나리 아닌가? 과거에도 과거 패턴으로 좀 보면 빠질 맞습니다. 때 항상 한국 증시 먼저 무너지고 막 이렇게 게임이 시작이 돼 버렸었는데 근데 이거 역시 AI가 없던 시절의 사이클로만 보면 그렇죠. 이게 관성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예.
과거의 어떤 관성, 음. 고정관념, 그게 무서운 거죠. 그리고 항상 그게 맞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항상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네, 3개월 전 출연 때도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진짜 네네. 다르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여전히 그걸 또 못 믿는 게 그럼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거의 뭐 투자자의 절반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전통 사이클을 고수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반도체를 분석하시는 분들도. 그러게요. 네. 또 저기 코스닥이라는 시장이 있거든요, 대한민국에. 네네. 저도 잘 설립된 지 알죠. 30년 됐다고. 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 800선이 위태위태한 오늘도 코스닥 한 4%더 밀려버리는데.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이 좀 반짝하다가 네. 조정은 또 같이 받는 것들이 있고, 근데 그 대규모 증설 기대감이 있으면 당연히 뭐 반도체도 전공정 오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물론 뭐 최근에 치고 올라가는 것들이 좀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 소부장은 좀 어떻게 봐야 돼요? QA 사이클을 믿는다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은 좋아질 수 있죠. 특히나 이제 뭐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뭐 반란에서 보면 전공정 쪽에 노출도가 높은 회사들이 좀 네. 이제 좋을 것 같고, 결국 그 미국 장비 업체들이 어떻게 가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코스닥 보니까 뭐 반도체 소부장 안 좋다라고 하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서 보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나 뭐 램리서치나 뭐 KLA나 다 뭐 사상 다 최고가. 좋아요. 예. ASML도 그렇고. 뭐. 그렇죠. ASML도 그렇고. 그 이제 한국 시장 그 전공력을 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국 시장 이거 뭐 반도체 소부장 보면은 이게 네. 지금 뭐 한파인지 진짜 뭐. 그렇죠. 이게 그 우리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 그러면 이제 코스닥을 쳐다보지만 사실 진정한 코스닥 소부장이라고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하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뭐 ASML 네. 아니 근데 거기는 네. 반도체 소부장이 아니라 반도체 김부장. 거기는 그냥 천하무적 김부장인 거고. 네, 그렇죠. 우리는 소부장. 그렇죠. 이제 그 단기적으로는 그 괴리가 벌어질 수 있지만 결국 그 미국 장비 업체들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겠죠. 지금은 이제 한국 시장 자체적으로 수급이 꼬여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게요. 코스닥은 네. 또 꼬여도 또 너무 많이 꼬여 있어가지고 기존에도 코스닥 버리고 코스피로 갔고 반도체로 갔고 그 중에서도 반도체 버리고 반도체 레버리지로 가고 막 전문용어로 아사리판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뭐 사실 단기적으로 보면 이게 분석이 안 돼요. 조금 길게 늘려서 보면 이제 나중에 보이죠. 그게. 네. 지금은 사실 이게 어디서 뭐가 꼬여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추정만 할 뿐이죠. 그런 건 없나요? 이게 또 사실 이제 저도 전통적인 사이클에 기반한 질문을 어쩔 수 없이 또 많이 드리고 있어가지고 과거에는 왜 네. 증설 이야기 기대감이 생기면 뭐 엔지니어링 기반 닦는 거, 공장 뼈대 세우는 거, 뭐 그다음 이제 엔지니어링이고 전공정, 뭐 소재 부품 이런 식으로 갔었잖아요. 네네. 이것도 지금 뭐 이렇게 순서랄 게 있습니까? 현재 버전? 그러니까 그 어쨌든 반도체 업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2023년부터 올랐잖아요. 네. 뭐 그때는 엔비디아, TSMC,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올랐죠. 그리고 소부장 중에서는 한미반도체, 뭐 이오테크텍스 이런 회사들이 이제 주가 첨단 패키징이라고 하는 그쪽을 중심으로 이제 시세가 났던 건데 그거는 이제 기존 전통 사이클하고 하나도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과거 이제 우리가 거의 교과서적으로 사이클이 나타났던 게 2016년, 18년 클라우드 슈퍼 사이클 때거든요. 네. 그때 보면 제일 먼저 인프라 장비부터 오르죠. 왜냐하면 팹을 세우니까.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뭐 CCSS나 뭐 스크러버나 뭐 진공 펌프나 뭐 클린룸 관련된 설비 업체들이 오르죠. 같이 다 올랐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전공정 업체가 오르죠. 네. 네. 그 다음에 후공정이 오르죠. 그럼 이제 가동이 되면 부품하고 케미컬이 오르죠. 사이클 끝물이 이제 그죠 기판이죠. 그죠. 옛날에 그랬죠. 네. 근데 이번 사이클은 안 맞죠. 네. 근데 만약에 이제 QA 사이클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그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네. 다시 이제 증설을 통한 양적인 네네. 뭐 매출 증대 사이클로 간다면. 근데 이제 여기서 좀 그 과거하고 다른 부분들은 특정 영역에서 쇼티지가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특정 영역의 네. 쇼티지. 네네. 대표적으로 보면 그 사이클하고 무관하게 계속해서 병목이 되고 있는 영역인데 그게 이제 기판 중에서도 이제 ABF 기판이라는 게 있고 이제 BT 기판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제 ABF 기판은 프로세서 쪽에 들어가는 건데 이게 이제 에이전틱 AI가 갑자기 수요가 폭증하면서
이제 ABF 기판이라는 게 플립칩 BGA하고 같은 겁니다. 네, 플립칩 BGA하고 같은 건데 FC BGA죠. 그거하고 같은 건데 그쪽은 이제 프로세서 쪽에 주로 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첨단 패키징, 엔비디아 AI 가속기에 3층짜리인데 제일 밑에 들어가는 그 기판이었고 그 수요 자체도 좋은데 갑자기 CPU 수요가 폭증하니까 네, 에이전틱 AI 때문에 이제 오케스트레이션용으로 이제 CPU 수요가 폭증하니까 그게 쇼티지를 더 가속화시킨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서버 렉이 그 전기 용량이 커지니까 MLCC 쪽에 P와 Q가 갑자기 커졌던 그 이슈도 있는 거고요. 그건 이제 계속 병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도 계속해서 병목이었고. 네. 근데 그 와중에 또 이제 이 전통 사이클이 중첩이 된 거죠. 작년까지도 그렇고 사실은 그 AI 사이클에 올라탄 기판 관련주가 뭐 한 10배 이상 오르는 것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최근에 조정받을 땐 좀 많이 빠진 것들도 없지 않아 있고. 삼성전기가 대표적이죠. 네. 삼성전기가 대장주니까. 잠깐만, 삼성전기가 200 몇십만 원 갔다 지금 오늘 그렇죠. 얼마더라? 130, 40만 원? 그렇죠. 폭락을 했죠. 지금 상황에서 물론 이거 뭐 특정 종목 가지고 좀 여쭤보는 건 아닙니다만 반도체나 AI 그 인프라에 기반한 뭐 앞에 뭐 기판도 물론 포함을 해서 낙폭과대주 접근 전략이라는 이 투자 아이디어가 과연 유효할까요?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많이 급락하면서 부러지는 회사들은 보면 이제 ABF 그러니까 ETF 영향이 크죠. ETF 영향이 큰데 또 수급 환경이 좋아지면 또 ETF가 갑자기 막 들어오면 그쪽에 노출도 높은 회사들이 또 급등하겠죠. 네. 낙폭과대 유효하다. 이게 누군가에게는 또 이제 떨어지는 칼날이 그렇죠. 되겠지만. 그러니까 ETF 로스컷이 어디까지 나올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ETF 로스컷이 나오는 기간 동안에는 떨어지는 칼날일 거고요. 그게 이제 ETF 수급 환경이 갑자기 바뀌는 구간에서는 그게 엄청나게 또 급반등이 나겠죠. 아니 이놈의 칼날은 어디까지 떨어지는 건지. 오늘 저희가 녹화 거의 1시간 가까이 하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13.3% 빠지고 있고 삼성전기가 18% 밀리고 있어. 지금 우리 PD 놀라고 있다. 주린이 지금 얼마 전에 주식 투자 시작했는데 이런 시장 처음이죠? 네, 대한민국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펀더멘탈로 설명드릴 건 없어요. 다 지금 수급 이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수요가 꺾인 것도 아니고 AI가 다 거품으로 판명 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수요자들이 이제 더 이상 AI 서비스나 돈 주고 못 쓰겠어요. 챗GPT나 엔트로피 클로드 환불해 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코스피는 오늘 거의 8% 밀리고 있고. 와. 이게 사실 막 사람들 막 시선 쏟아지고 질문 쏟아지고 막 여기도 아마 오늘 댓글 안 좋을 거예요. 다 똑같이 이제 사람 사는 곳이니까. 돈 잃어서 마음 좋은 사람 없죠. 뭐. 좀 그래도 마지막으로 우리 그래도 투자 하루 이틀 원투데이 할 거 아니니까 좀 어떤 이야기를 좀 남겨주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대중들하고 반대로 가세요. 예. 그러니까 남들이 또 탐욕스러울 때 공포를 가지시고요. 남들이 또 지금처럼 공포를 가질 때 오히려 조금 탐욕을 내시는, 그러니까 용기를 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대중들 따라가면 돈 못 벌어요. 지금 아마 다 뭐 오늘 이렇게 이제 급락 나오는 것도 사실 레버리지 많이 털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동안에 그 조정 시 매수했을 때 대부분 성공했었던 경험들이 있을 거거든요. 올해 들어서. 근데 이제 이 정도 조정이 오면 이제 당황스럽죠. 왜 내 성공 방정식이 안 통하지? 이번엔 아닌가?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 털리면 갈 겁니다. 다 털리고 나면. 네. 사실 이런 이야기를 꿈의 코스피 5천 시대를 꿈꾸던 때, 코스피 뭐 2천, 3천 이럴 때가 아니라 9천 갔다가 6,800대 오니까 이게 참 손이 벌벌벌 떨리고. 그러니까 사실 참 주식 투자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이제 따져도. 3월에는 이제 용기를 내야 된다고 계속 떠들고 다녔고요. 4월, 5월 시장이 되게 좋게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4월, 5월 시장 되게 좋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제가 또 5월쯤에서는 이제 6월 이후로,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뭐 계속해서 저는 하반기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막상 또 그 분위기 좋을 때 이야기를 하면 되게 또 안 좋아요. 사람들이. 그쵸, 뭐 초친다고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뭐
그러는데 또 막상 또 이러면 또 대중들 반대로 이야기하면 또 되게 싫어하죠, 사람. 근데 그 네. 말씀하신 하반기가 뭐 네. 8, 9, 10월이 아니라 뭐 6월, 7월, 네, 뭐 7월 이때부터 막 이렇게 망가져 버리면 오히려 네, 벌써 가격 조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많이 받은 상황이어서 맞아요. 오히려 하반기 초입이지만 벌써부터 또 용기를 내야 될 때다. 맞습니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도 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다음에 뵙는 그날까지. 네. 다음에 뵐 때는 우리 네. 3개월 사이에 시장이 확 바뀐 것처럼 또 다른 이제 시장이 그렇죠. 변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도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야기는 안 해줄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는 분들도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ITSL, 네.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